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안녕하십니까. 도곡 정보문화도서관 단골 손님 김민식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성북 길빛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되게 춥네요. 보니까. 이야, 춥죠? 예. 그래, 그리고 일단 네. 간만에 이렇게 통화 이렇게 깔끔한 감도로 통화하니까 좋다. 야, 이 감도 정말 좋네요. 예전에 느끼지 못했는데, 이 전화, 아니, 저도 그렇지만, 김민식 작가님 그 휴대폰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마이크도 맞아요. 아니고, 음, 음. 야, 한국 기술력에 이 휴대폰 기술력에 이 개가다. 어? 근데 나는 어, 있잖아. 네. 정말로 여행을 다니면서 왜 내가 자주 쓰는 표현이 그거잖아. 국뽕이 타오른다. 아, 네. 근데 저는 정말로 한국에 돌아오고 나서, 야, 이렇게 좋구나, 한국이.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아니, 이게 재밌다고 해야 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내가 한국이 좋다는 거는 외국을 나가봐야 알아. 음, 나갔다가 들어올 때 이제, 익숙한 시스템. 그리고 저기 뭐야, 이 고명환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옛날에 왜 코미디언으로 일했던 그 고명환 네, 작가가 네, 고전이 답했다라는 책에 보면은 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음,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을 이렇게 구별을 해요. 후진국은 물건에 집중하는 나라. 오, 중진국은 물건에 더해서 제도까지 완성된 나라. 음, 그다음에 음, 선진국은 거기에 더해서 물건 제도 위에 철학이 완성된 나라.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고명환 작가는 요즘 이제 장사꾼의 저걸로 사니까 네, 그래서 그냥 식당에서 물건만 파면은 하수, 음, 물건에 더해서 식당 안에 이렇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 물건을 만들고 파는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으면은 중수, 음, 고수는 그 음, 위에 고객이 와서 그 사장의 철학을 느낄 수 있게 하면은 고수. 음,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건을 제일 비싸게 파는 사람 고수는 자신의 철학을 판다. 네, 이를테면 애플이라든지 왜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명품이라고 하는 그 물건들은 사실은 그 안에 철학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물건값은 나이키를 아니지. 신을 때 네, 그 운동화 값은 되게 싸잖아, 사실은. 뭐 네, 스리랑카 같은 데서 제조될 때 쌀 거 아니야. 네, 하지만 나이키는 철학을 판다는 거야. 음, Just Do It이라는 그 철학을 팔기 때문에 물건값이 비싸진다. 음, 근데 내가 한국에 딱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정말로, 그러니까 왜, 후진국은 왜 후진국이냐면은, 일단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물건들이 아직 다 없어. 그걸 갖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고군분투하는 게 후진국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는 순간, 일단 제도가 완벽하잖아, 여기는. 네. 그러니까 뭐 버스를 타든 전철을 타든 식당을 가든, 어, 어제도 이제 사람들하고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돈을 내면 어느 정도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게 정말로 행복하다. 왜냐하면 스리랑카에서는 심지어 비싼데, 그러니까 현지 물가에 비해서 비싼데 맛을 없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비싸고 맛없는 게 제일 슬프잖아. 네. 차라리 비싸도 맛있으면 왜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느낀 게, 한 번씩 이렇게 나갔다 와야 한국이 얼마나 좋은지를 느낄 수 있구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음, 오늘이 지금 2025년 1월 12일, 일요일 아침 음, 6시 조금 넘었고요. 음, 우리 김 작가께서 이번에 꽤 오래 나가 계셨어요. 그죠? 3주간, 예, 3주. 음. 3주간. 그 스리랑카 이렇게 잠자리도 그렇게 편하지 않았을 것 같고 계속 음. 바가지를 3주 동안 쓰셨다고 들었잖아요. 마음도 약간 너덜너덜해졌을 것 같은데. 살짝 그런 것도 있어요. 음, 이번엔 여행 참 쿠바에 이어서 환상이 좀 음. 깨지고 그렇죠. 힘드셨죠? 쿠바, 네. 미얀마, 스리랑카가 다 약간 그런 나라들인데, 어, 개인적으로는 근데 갔다 오면서, 마지막 순간에 내가 탁 하고 또 이제 또 와닿는 어떤 깨달음이 있어서 네. 사실은 또 역시나 이번 여행에서도 배운 건 정말 많아요. 음, 어,
이를테면 나는 오늘은 내가 박동원 부장님 얘기 들으려는데 또 이게 또 내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괜찮아? 해도? 해주세요, 해주세요. 아니 뭐냐면 왜 제가 스리랑카 다니면서 계속 불편했던 거는 불자로서의 나의 정체성 그러니까 뭐 신앙심까지는 아니에요. 나는 네, 내가 네, 신앙인이냐고 하면 내가 신앙까지는 아니거든. 나는 불교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약간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난 네, 내가 불교의 그 철학을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다니면서 원래 새로 시작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네, 2025년 내가 스리랑카에 여행을 하다가 내가 불교 그 사원이라든지 불탑들을 보면서 네, 아니 부처님이 이렇게 거대한 탑을 만들라고 시켰을까? 음, 한겨울에 12월, 1월에도 낮 온도가 30도를 오르내리는 이 더운 나라에서 이걸 만드느라고 사람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막 이런 이걸 이제 분별심이라고 얘기하거든. 이런 어, 분별심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아, 내가 나는 왜 이들의 그 종교 활동, 신앙 활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어떤 신앙 활동에 대해서 내가 이걸 자꾸 나의 현재의 21세기 한국인이라는 나의 이 가치관으로 이들을 갖다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것이 옳다 그러다를 자꾸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딱 그걸 깨닫고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생각하고 아침마다 한 게 뭐냐면 그 낭송 금강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금강경을 불교의 그 이 유마경이라든지 백유경, 육조단경 이런 그 경전을 현대 한국인들이 소리내어서 읽기 좋게 풀어쓴 그 낭송 금강경 책을 내가 아침마다 이제 10분씩 이제 낭송하기 시작했어. 어,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이거는 그 시절에 1500년 전 사람들이 한 것을 내가 지금의 잣대로 너무 판가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러다가 어느 순간 탁 깨달음이 온 게 그 불교 경전을 읽다가 깨달음이 온 게 아니라 네, 별의 계승자라는 소설이 있어요. 정말 재밌는 소설이에요. 네. 이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그 MBC 후배 중에 이민호 PD라고 이제 스포츠 PD가 있어요. 이 저기 친구가 지금 게임 회사 쪽 맞아요. 하신 분이요? 맞아요. 음, 어떻게 하냐고요? 나는 아니 예, 이분이 또 책도 쓰고 막 그랬어.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나는 이 이민호 PD를 내가 또 좋아하는 게 나는 박동훈 부장님도 그래서 좋아하는데 나는 르네상스적인 인간들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 이 호기심이라든지 알매 이 한계가 되게 범위가 넓어. 궁금해하는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막 다양한 분야를 해서 이 친구도 스포츠 PD로 일하다가 지금은 이제 게임 회사 가서 이제 일하고 있는데 이 친구랑 이제 얼마 전에 도서관에서 내가 하도 도곡정보문화 도서관을 노래를 하니까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그래서 같이 평일날 이 낮에 점심에 도곡정보문화 도서관에서 한번 만났던 적이 있어. 음, 음, 근데 이 녀석이 그 도곡정보문화 도서관에서 이렇게 책을 뒤지더니 5권을 갖다 쌓아놓고 이제 우리 각자 이제 앉아서 읽기 시작을 했는데 책을 읽는데 이 친구가 쌓아놓은 책 중에 별의 계승자라는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 자기가 읽은 SF 소설 중에 제일 재밌어서 어, 딱 왔는데 도서관에 이 책이 보여서 간만에 다시 읽고 싶어졌다. 그래서 아, 나보고 아니 선배는 SF 매니아라면서 별의 계승자도 안 봤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는 그럴 때 되게 뻔뻔해요. 세상에 읽고 싶은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다 읽니? 아직 못 읽은 책도 당연히 있는 거지. 그랬더니 아하하, 얘가 하도 재밌으니까 꼭 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책들은 봤더니 이게 5부작인 거야. 책이 5권이나 오, 나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양이 많은 책들은 저는 장기 여행할 때를 대비해서 쟁여놓거든. 네, 왜냐하면 3주씩 스리랑카 여행할 때는 왜 거기는 특히나 인터넷 사정도 안 좋고 막 그러니까 중간에 뭐 보거나 읽거나 하기 쉽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읽다가 별의 계승자가 SF인데 네, 여기에 어떤 외계 문명과 이 지구 문명이 조우하는 순간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외계 문명이 지구 문명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음, 음, 옛날에 수백만 년 전에 이 지구에 자기 그 외계인 자기 그 선조들이 지구에 방문한 적이 있다. 음, 그러고 나서 그 선조들이 야, 이 별은 2번 다시 가지 마라. 라고 그걸 남겼는데 왜 그랬냐면 네, 이름을 악몽의 행성이라고 붙여놨다. 자기 선조들은 지구를. 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때 와서 보니까 지구는 약육 강
이 뭐지? 약육 생존? 약육강식? 그렇지. 내가 이런다. 어, 약육강식. 네네. 그러니까 적자 생존과 약육강식이 머릿속에서 헷갈려가지고 약육생존이라고 나오려고 그랬어.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그 모든 개체들이 서로 살기 위해서 죽고 죽이고 먹고 네.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의 관계로 생태계가 돼 있더라. 어, 그러면서, 어, 근데 참고로 이 외계 문명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주 평화로운 사람들이야. 아, 절대 그 폭력을 책에서? 모르는. 책에서? 그 책에서. 근데 음, 그거는 왜 그런지는 나중에 책을 보시면 한번, 이 책은, 하여튼, 그래서 이 외계인들이 보기에 지구 문명은 여기에서 어떤 존재가 나오든 엄청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생명체가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생명을 죽여야 되잖아. 네. 그러든지 아니면 나를 매일과 같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나보다 더 큰 덩치 큰 애들을 피해서 달아나면서 살아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생태계에서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나는 이걸 문득 읽다가 아쇼카 왕이 갑자기 떠오른 거예요. 어, 어, 인도의 법왕 아쇼카 왕이 제가 그 네. 얘기 했나요? 101명의 형제가 있는데 99명을 죽여요. 아,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처음 들었구나. 그러면 네. 내가 이 얘기부터 할게요. 네네. 아쇼카 왕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쇼카 왕이 왜 유명하냐면은, 일단 약 아쇼카 왕이, 인도, 예, 인도의 그 왕인데, 네. 이분이 약간 그 중국의 진시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감이 딱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인도 제국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통일을 해. 어, 어마어마한 기세로 이제 이거를 정복왕이고, 그리고 그 작은 나라들, 흩어져 있던 나라들을 다 정복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원래 왕자인데, 이 선왕이 남긴 이복 형제들이 총 네. 101명이야. 네. 그러니까 이 101명이 다 그 왕위를 계승할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의 그 왕위에 대해서 도전을 할 수 있잖아. 네. 이복 그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인 거야. 99명을. 네. 딱 한 명 살아남은 건 누구냐면은 자기랑 같은 뱃속에서 태어난 여동생 하나만 살려놔요. 음, 그거는 참, 왜냐면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김여정이구나. 음, 그런 거지. 그래가지고 이 분이 이제 나중에 인도를 통일하고 나서 자, 생각해봐.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99명을 죽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온 나라들을 이제 인도를 정복하고 통일하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많은 뭇 백성들이 이제 또 죽어나갔겠어. 네. 자기 죄업이 너무 큰 거야. 음, 그래서 막 하던 와중에 이분이 불교의 가르침을 만나서 네. 깨닫고는 이분이 이제 불자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고 나서 이제 불교를 전파하는데 이분은 이제 되게 큰, 이 인생의 이제 후반을 그걸 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을 갖다가 이 전법사로 해서 그 스리랑카로 보내요. 그래서 음, 스리랑카의 불교가 맨 처음 전파되는 계기가 아쇼카 왕의 아들, 왕자가 미힌탈레라는 곳에 와서 그 불교를 이제 처음 전파를 하고 스리랑카의 왕족들이 다 이제 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거든. 잠깐만. 그럼 나는 아쇼카 왕의 아들이 석가모니예요? 아니야. 아, 그게 아니라 네. 석가모니는 이미 그 전에 사람이고 네. 석가모니가 불교를 갖다 이제 이걸 했고, 근데 왜 인도는 원래 힌두교의 나라잖아요. 아, 그래서 네네. 모든 사람들은 힌두교를 믿고 있었는데 이 아쇼카 왕이 네.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석가모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받아들인 거지. 그래서 음, 자기가 이제 불교로 개종을 하고 나서 자기 아들, 딸들을 이제 다, 이 전법사,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식으로 말하면 전도사이죠. 전도사를 음, 만들어서 해외로 포교 활동을 보낸 거예요. 아, 그래서 아쇼카 왕의 아들, 왕자가 스리랑카에 와서 처음 이제 전법한 곳이 미힌탈레고, 미힌탈레가 내가 봤던 그 어마어마한 불교 불탑이 서 있는 그 아누라다푸라 바로 옆에 있는 조그만한 마을이거든요. 네. 자, 내가 어느 순간 깨달은 게 뭐냐면 아쇼카 왕이 자, 내가 이제 정복이 다 끝났어. 통일을 했어. 통일 제국을 만들고 났는데 내 아들, 딸도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의 형제가 101명이었다는 건 뭐냐면 그때는 왕들이 다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그게 뭐 여인들이 있으면 취하고 그러면서 아들, 딸들이 많이 생겨났겠지, 본인도. 그럼 내 자식들도 이 중에 누군가 한 명이 나중에 작정하고 이제 자기처럼 살겠다고 하면은 남은 애들을 다 죽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 자기 자식들 중에 왜 그 이 적자, 그러니까 그 세자 말고는 다 전법사를 만들어서 해외로 파송을 보내는 거지. 세종을 위해서 다 저 효종 누구죠? 그렇지. 그 둘째 아들. 그렇지. 그 왜 스님이 돼서 저기 하시잖아요. 아, 그때 이미 그런 전통이. 그러니까 나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아, 인간의 폭력성을 그러니까 인간의 폭력성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겠어? 아쇼카 왕이지. 그 아쇼카 왕이 불법을 가르침을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딱 받고 나서 인간에게 내재된 이 폭력성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신앙에 기대는 것이구나. 나의 욕망을 이 끌어오르는 이 욕망 막 이거를 갖다가 그 주저앉힐 수 있는 방법은 큰 가르침에 기대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본인은 받아들이고 마음이 편안해졌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자식들에게도 싹닥을 하면서 아들, 딸을 보내는데, 그러니까 그 미힌탈레로 온, 스리랑카로 온 이 아들이 봤더니,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이 젊었을 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정복 활동하고 전쟁하다가 할 때 어떤 마을에서 어떤 여인과 이제 해서 낳은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사실은 이 정부인의 정실의 이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잖아. 네. 죽을 것 같으니까 얘를 보낸 거야, 그냥. 그리고 그럼 이 아들은 생각해봐. 스리랑카에 왔어. 그럼 스리랑카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리랑카는 작은 나라고 인도가 커다란 나라잖아요. 네. 저 큰 나라를 지금 이 정복한 아쇼카 대왕의 그래도 왕자니까 왕자의 말을 또 잘 들어. 또 그 왕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도에 있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 네. 이 형제들 간에 또 고륙 상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기는 거길 피해서 왔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서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제 스리랑카에 착 퍼뜨린 거지. 근데 나는 불탑을 보고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나중에 마지막에 내가 스리랑카 여행기 그 별의 계승자를 읽다가 이 생각까지 가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건 뭐냐면, 어쩌면은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막 그 어마어마한 유적들이 그 왕들이 어느 순간 깨달은 게 아닐까. 인간이 먹고 살만해지면 그 다음에는 잉여가 생기고 그 잉여 농산물이 되었건 뭔가 됐건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날 텐데, 왜냐하면 너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럼 이거를 사람들이 뭔가 다른 일에 정신을 집중하게 해서 커다란 과업을 줘서 그게 아닌가 뭐 이 생각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든 생각은 그러면 그 불탑은, 나는 이제 그 불탑을 보면서 했던 생각은, 처음에 했던 생각은 노예 노동을 통해서 이 지배자가 그 선량한 백성들을 착취해서 이런 불탑을 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쩌면 사람들이 다 마음을 여기에 이렇게 쏟는 바람에 전쟁에 쏟는 것보다는 차라리 뭔가 생산적인 활동, 뭔가를 만드는 활동. 그러니까 제가 왜 미얀마에 가면 바간이라는 그 도시에 2,500개의 불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문득 깨달은 거야. 2,500개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평화로운 시기가 오래 이어지고 번영했다는 뜻이에요. 네. 아누라다프라도 마찬가지야. 거기 가보면 놀라운 불교 사원들이 그렇게 서 있는 건 뭐냐면, 다들 왜 전쟁통에는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먹고 살만했던 거고, 그 번영이 오래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종교 덕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평화로운 시기가 지속이 되어야 번영할 수 있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큰 깨달음을 얻으셨네요. 저는 그래서 내가 여기서 깨달은 건 뭐냐면은 내가 1,000년 전, 1,500년 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유적을 보고 지금 현대인의 입장에서 이거는 노동 착취야 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시절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너무 쉬운 답,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내 나름의 이건 이래서 그래, 저건 저래서 그래 라고 쉬운 답을 경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쉬운 답을 경계하라. 미다시를 뽑았다. 근데 실은 미안해. 내가 이 얘기 좀 더
대화해도 돼? 그럼요. 그럼요. 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책을 이어주는 내가 왜 쉬운 답을 경계하라는 이 결론을 내리게 됐냐면 우리 네. 박동원 부장님이 나에게 한때 소개해줬던 그 저자가 있어요. 우치다 타츠루 기억나죠? 우치다 저반 다스루. 오늘 어 우치다 다스루 얘기 좀 하려고 했었는데. 진짜 음. 우리 그 오늘은 내가 조금 더 해야 되니까 다음 주에 우치다 다스루 그 특집을 하자. 박동원 부장님이 우치다 아니, 뭐 다스루 얘기를 좀 특집까지는 해주고 아니고 신간 내셔서 제목이 뭐야? 무지의 즐거움. 내가 지금 그 책에 완전히 아, 반해버렸잖아. 그러셨어요. 그랬구나. 아, 내가 이런 둘 다 읽었네. 우치다 우치다 다스루 그 무지의 즐거움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 그 책이 좋아서 네. 우치다 선생 책을 내가 또 막 그 밀리의 서재에서 그 스리랑카 여행 중에 참 네. 전자책이 너무 좋아. 밀리의 서재가 좋은 건 뭐냐면 스리랑카 있으면서도 와이파이 터지는 곳마다 가서 우치다 다스루 선생 책을 내가 싹 다 읽었는데 음.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 저기 책 제목이 읽는 법. 어. 우치다 선생이 공부하는 뭐 여러 가지 책인데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이라 그래서 이분이 왜 책 리뷰를 또 많이 쓰세요. 자기 블로그 같은 데다가. 아. 그래서 그 리뷰들을 모은 책인데 이 책이 나온 게 2019년인가 왜 그 우리 한참 왜 한일 관계 최악으로 치달았었잖아요. 네. 반도체 왜 그 저기 뭐야 부품 뭐 일본이 그 그렇죠. 수출 제한 걸고 그래서 우리가 막 노재팬 운동하고 막 그 시기에 이 책이 하필 나오게 된 거야. 네. 그 한국어판 서문에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하필 일본 책의 저자가 한국에 출판되는 시기가 지금 양국이 지금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아 있는데, 이런 때일수록 이렇게 TV를 틀면은 미디어에 나와서, 쉽게 설명하려는 전문가들이 나온다. 그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일본 TV에 나오는 전문가들이니까 일한 관계가 이렇게 나빠진 거는 누구 한 명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펼쳐서 이렇게 되는 거다. 또는 또 다른 전문가가 나와서 그거는 이것 때문이다라고 딱 한마디로 어떤 답을 해준대요. 명쾌하게. 근데 이거 미치겠다. 이렇게 되면 책이 너무 많이 늘어나는데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이군요, 이거. 이거는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이에요. 근데 이 똑같은 얘기를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라는 책에서도 또 나와.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라는 책에서도 이거는 또 이제 영국 저자가 쓴 책인데 이 저자가 같은 얘기를 하면서 뭐냐면 현대 사회에 음모론이 창궐하는 이유가 뭘까? 21세기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사실은 나는 음모론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당장 트럼프의 미국 사회만 보더라도 왜 그 트럼프가 대선 패배하고 난 다음에 네. 막 선동해가지고 막 국회의사당에서 폭력 사태라고 막 그랬잖아요. 네. 뭐냐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사람이 그거를 전문가가 나와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사실은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요소들이 개입해 있어서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라고 전문가가 말하잖아. 네. PD가 더 이상 그 사람 안 불러. 근데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는요 간단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딱 한 가지 원인을 지목하는 사람을 TV는 선호한다는 거죠.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선호해. 쉬운 설명을 우리는 선호한다는 거야. 네. 어렵고 복잡한 설명을 싫어한다는 거야. 네. 근데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 그 한국어파 서문에서 우치다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설명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명을 악마로 만들거나 한 명을 구세주로 만들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야, 쟤가 나쁜 놈이야. 저 놈만 안 되면은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 세상은 그렇게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그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음모론을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별의 계승자부터 시작해서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 이 많은 책들을 왜 읽었겠어요. 스리랑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낮에는 덥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뭘 할 게 없는 거야. 비싸고 제도가 미비하고 그래서 사실은 낮에 숙소에서 책만 계속 읽었거든. 그나마 선풍기 나오는 네. 그 시원한 방에서 이걸 읽다가 내가 탁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거는 인류의 문제구나. 쉬운 설명을 경계하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면 저는
저 지금 저기 구중궁궐에 갇혀 있는 저분의 가장 큰 비극이 쉬운 설명을 믿었기 때문이죠. 총선 실패라고 하는 어떤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원인을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거든. 뭐 경제적으로 실책이라든지 언론 통제라든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모든 것에서 이분은 가장 쉬운 설명을 간 거야. 내가 총선에서 졌어? 누군가가 총선을 선거 결과를 투표 결과를 조작한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가장 쉬운 믿었는데 더 슬픈 건 뭐냐면 이 쉬운 거를 가장 쉬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뭘까? 군인들을 동원하면 되네. 이거를 복잡한 방법. 이를테면 사람들의 민심이 돌아섰으니까 일단은 복지 정책을 조금 더 내어놓고 그리고 야당과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초당적인 협력을 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가고 이렇게 이게 다 복잡하고 힘들어. 내가 싫어하는 애들하고 심지어 이제 막 앉아서 회의도 해야 되고 걔들 말을 들어도 줘야 되고 막 이걸 구슬려 보기도 해야 되고 이 모든 게 다 복잡해. 야 간단해 그냥 제일 말 잘 듣는 한 명 국방장 한 명 앉혀가지고 군 동원해. 자. 어렵고 복잡한 문제를 쉬운 답을 찾아내고 그걸 가장 쉽게 해결하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복잡한 지경에 처해 있는 거야. 와, 내가 이걸 딱 보고 나니까 하여튼 여기까지 가서 너무 갔나? 아니에요. 이거 정말 핵심을 짚으셨네요. 제2의 유시민 선생에 이어. 아우. 우리 시대 신경안정제 유 선생님을 감히 날마다 제2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정말 유시민 선생 하나를 복용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어. 네, 이 스트레스, 이 내란성, 이 스트레스 장애, 우울감, 그치? 예, 신경쇠약을 버틸 수가 없네요. 예. 버틸 수가 없어요. 야, 근데 오늘 또 참 명쾌한. 근데 이거 명쾌하다 그래서 쉬운 설명은 아니에요. 근데 내 얘기했잖아. 이걸 내가 여러 책을 읽고 그 책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오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이게 나온 거라니까.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나는 다음 주 예고로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사실 저는 이 책 중간에 얘기했던 별의 계승자는 사실 되게 어려운 SF예요. 하드코어예요. SF를 많이 왜냐하면 되게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SF의 그 분류 중에 하드코어라 그래서 아주 과학적인 설명이 들어가요. 약간 허무맹랑한 그게 아니라 이 외계 문명이 왜 그렇게 평화로운지에 대해서 과학적인 설명이 들어가고 지구 문명의 발전 과정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이라든지 우치다 선생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얘기한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 있잖아요. 네.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신년이 되면은 즐겁게 보는 그 SNS, 저의 페이스북 피드에서 즐겁게 보는 게 뭐냐면 많은 독서가들이 저는 책 읽는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류는 SNS상의 교류예요. 네. 그 책 읽는 분들이 제가 올리는 리뷰를 좋아하시고 당장 내가 빌린 책도 사실 왜 책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 채널을 많이 들으시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독서가들은 항상 연말이 되면은 2024년 최고의 책, 올해의 책을 올리더라고요. 근데 하지현이라고 그 제가 좋아하는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네네. 이 하지현 선생님이 2024년 올해의 책이라고 올려놓은 책이 중에서 한 10몇 권 올려놓으셨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일단 2권만 읽어보자라고 해서 딱 간 게 소설에서는 그중 하나는 거짓말이라는 김혜란 작가님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을 읽었고 너무 좋아요. 이 책은 나는 별의 계승자는 어렵지만 그중 하나는 거짓말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국 소설이고 2024년에 의외로 그 여러 신문들이 꼽은 올해의 책 중에 꼭 끼는 게 그중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좋았는데 또 하지연 선생님이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라는 책을 소개하셔서 읽었는데 제가 어떤 일은 그냥 벌어진다는 제가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좀 길게 한번 소개하고 싶어요. 2024년 최고의 책. 우리 박동원 부장님은 지난 겨울 이렇게 한 3주간 사실은 책이 잘 눈에 안 들어오지? 내란성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사실 평소에는 특히 이제 이런 정치 뉴스들은
음, 정치면에 나올 만한 뉴스들은 한번 빠져들면 음, 이것도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가 있어서 음, 쓸데없이 시간을 많이 쓰게 되는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좀 멀리 맞아요. 했어요. 멀리 했는데 음, 이거 어쩔 수가 없으니까 이번 음, 거는 그치. 그러다 보니까 딴 일을 많이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 아니, 국민들이 사실 국민들의 생업에도 음. 많은 지장을 받았어요. 아, 맞아요. 예, 그건 예, 예, 사실이에요. 그죠?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많죠. 예, 어쨌든 그러느라고 그랬지만, 근데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예. 내란성 스트레스 때문에 책 읽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다고 박동 부장님은. 네. 일을 좀 많이 일하는 시간에 좀 지장을 받았고, 음. 책은 두 권을 읽었네요. 뭐야? 얘기해줘. 하나는 우찌다 다스루 선생의 신작 무지의 즐거움. 아, 박동 부장,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리고 이정동이라는 저자 아세요? 이정동? 야, 역시 책의 세계는 넓고도 깊어. 어떤 분이세요? 요저 아마 교수신 것 같은데 음? 어디 공대 교수신 것 같은데 음. 과학과 기술에 대한 음? 그런 이해를 돕는 그런 책을 음? 많이 쓰셨더라고요. 근데 음?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라는 제목이 책을 확 와닿네. 예, 예. 이 두 권을 어, 찬찬히 봤어요. 음? 아, 그리고 하나 더 봤구나. AI 2025. 저기 뭐야, 저분이 쓰신 거. 네네, 저 갑자기 매년 이름 생각난다. 그치? 매년 두 권씩 매년 그치. 책을 한빛 쓰신 미디어 아, 그쪽. 두 권을 봤구나. AI 관련된 거. 어, 어. 이건 업무 때문에 봤는데 한빛미디어의 그 그치. 의장 의장님, 맡고 계신 그분이 쓴 AI 2025 관련된 태웅님 아닌가? 박태웅인가? 박태웅. 그치, 그치. 예, 그분 책을 한 권 보고 그다음에 김덕진 어. 저자가 쓴 또 AI 2025. 김덕진은 원래 옛날에 80년대 가수가 김덕진이 있었는데, AI 내가 분야에 아는 단어. 예, 근데 이덕진인가? 예. 미안, 엉뚱한 소리 해서. 박태웅의 AI 강의 2025하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다음에 김덕진 님의 AI 관련된 책. 역시. 예. 이건 업무상 봤습니다. 음. 예. 우리 박동 부장님이 본 그 무지의 즐거움의 평을 들려주십시오. 역시 우리 우치다 다스루 선생은 음.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진짜 대단하지 않아? 아니, 대단하신 진짜 이렇게 책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매번 다 이게 만족스럽지? 인사이트를 정말 놀랍지? 주세요. 놀라운 인사이트를 주세요. 그래서 책의 부제를 이렇게 뽑았어요. 천진한 어른의 공부 이야기. 지적 흥분을 부르는 천진한 어른의 공부 이야기. 그래서 저 박동섭 님이라고 그분 또 참, 이분도 그분과 다츠로 선생님과의 그 인연도 참 대단해, 그지? 신기한 인연인데, 예. 일단 이 책은 제가 항상 이 성북길빛 도서관 2층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돌아가면 있는 신간 코너. 거기서 에서 또 이제, 득템하셨구나. 쓱 보다가, 우리 다스루 선생이 또 내셨네. 우리 다스루 선생, 도서관에는 사람이 없는 편이 좋다라는 네, 자극적인 제목으로 우리를 낚았던. 예, 그래서 쓱 뽑아가지고 그러면 남은 시간 길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책들을 길게 소개하는 것보다는 구미가 당기는 정도로 해드리고 오케이. 좋아. 입맛 착 한번 돌게. 그래서 우리 김 작가 스리랑카 가 계신 동안 특파 해놓고 제가 4권을 봤습니다. 첫 번째 무지의 즐거움은 이 박동섭이란 옴기니 이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 그죠. 많은 우치다 다스루 선생 책이 국내에 꽤 워낙 많이 쓰시니까 국내에 번역된 것도 많은데 언젠가부터 이 박동섭이라는 분이 독점을 하고 계세요, 거의. 아도친다고 하죠. 아도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도 특이하게 본인의 직업을 그냥 공부하는 사람 이렇게 자리매김하신 것 같아요. 약간 그 책인가 다른 책인가 어디선가 내가 읽은 느낌은 네. 이분이 그 한국 학계에 약간 염증을 느끼고 그 왜 논문을 계속 내야 되고 막 약간 느끼고 이제 약간 그 우치다 다츠로 선생처럼 그 마치바
그러니까 이 길거리 스승 가르치는 사람으로 가야겠다. 약간 그러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죠? 맞아요. 그분도 박동선님의 어떤 이것도 재미있어. 기존의 어떤 학자, 공부하는 연구자, 예, 그런 관습의 염증을 느끼시고, 맞아요. 예, 이렇게 방황하시다가 자기와 같은 고민을 그치. 했는데 그거를 그냥 그거를 이제 그거에 대한 대안을 그치. 예, 이제 찾으셔가지고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신 우치다 다스루를 이 책으로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치. 한국의 우치다 다스루 연구자를 자처하며 그치. 예, 사숙하신 것 같아요. 사숙. 맞아. 그래서 우치다 다스루 선생이 그 많은 저작들을 다 읽고 공부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교류하고 하시다가 진짜 그 광팬이란 표현은 별로 부정적인 것 같고 예, 그 학문적인 팬이 되셔서 예, 많은 책을 번역을 하시게 됐는데 우치다 선생이 읽는 잠깐만. 그러니까 끼어들면 네. 우치다 선생이 읽는 법에 보면은 이분이 네. 뭐라 그러냐면은 우치다 다츠루가 1년에 15권, 12권씩 책을 낸대요. 네. 근데 자기가 만난 어떤 저자는 1년에 20권을 냈다. 막 그런데 박동섭이라는 분도 참 대단한 게 그 많은 책을 또 읽으신 거 아니야, 어떻게든, 그지?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항상 이분이 이제 번역을 최근 걸 많이 해왔는데 근데 번역을 할 때도 보면 글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그 전작들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그 사람의 생각을 깊이 알고 있으면 정서를 뚫고 있어야지. 그렇죠. 훨씬 그 번역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번역도 깊어진 것 같고. 근데 이번 그 무지의 즐거움은 한국의 최초 출간국이에요. 그게 이 형식 자체가 박동섭 씨가 질문을 하고 그에 대해서 우치다 다스루 선생이 답을 하는 그런 형식을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먼저 나온 책이고 이건 어쩌면 공동 저작의 느낌이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 한국의 독자들, 한국 사람이 궁금해한 한국의 맥락에서 궁금해하는 문제를 던지면 그거를 답하는 형식이기 우치다 선생이 그래서 한국에 와서 강연하면서 겪은 그런 일들도 에피소드가 많이 소개되고 반가웠어요. 네, 그런 책이라서. 근데 대체 우치다 선생이 고민해온 배움이라는 거는 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배움에 있어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들을 많이 깨줍니다. 이 책이.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기 나름의 배움의 길, 자기다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 있잖아요. 긍정적인 생각. 그거를 깨줍니다. 깨주는데 동양에서의 가르침, 배움이라는 의미는 그런 거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도 해주시고요. 이거는 꼭 한번 두껍지도 않아요. 우치다 선생 책들이. 맞아. 1년에 12권을 쓰다 보니까 두꺼운 책, 벽돌책을 쓰시지는 않고요. 얇고 가벼운 하나의 주제에 딱 그냥 관통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모으시죠. 예. 그래서 이거는 메모하면서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근데 저는 그 우치다 선생의 무지의 즐거움을 읽고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왜 그 아쇼카 왕이라든지 스리랑카의 옛날 왕들은 이 거대한 불사, 커다란 이제 막 탑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면서 사람들의 어떤 저걸 마음을 이제 다스리려고 했잖아요.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서. 저는 앞으로 21세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독서를 포함한 공부예요. 공부를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미디어에만 휘둘리잖아요. 쉬운 어떤 쇼폰 보고 이런 데 휘둘리잖아요. 우리 안에 폭력성이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예요. 맞아. 난 이거 진짜 중요해요. 나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무지라는 거를 즐거움, 이게 그러니까 우치다 다츠루 선생의 무지의 즐거움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원래 모르면은 불안해지고 공포를 느끼거든요. 그러지 말고 모르고 몰라서 내가 불안하고 공포를 느끼는 사람은 뭘 찾냐면 결국은 음모론에 기대게 돼요. 가장 쉽게 설명해 주는 거. 너 이거 몰라서 불안하지. 지금 전국이 어떻게 될지 불안하지. 요거 쉽게 해결해 줄게.
요거 하나만 하면은 답이 나와. 라고 이런 쉬운 답만 우리가 찾아다니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는 거기에 놀아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모르는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고 무지의 즐거움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는 이제 100세 시대에 우리가 나이 7, 80에 공부하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어떤 노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정말 좀 참혹한 어쩌다 처지경이 됐나 싶을 정도의 그런 삶을 우리가 갈 수가 있어. 내 절대 누군가를 비방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저도 이 무지의 즐거움이란 제목 이거가 내용 중에서 어떤 거와 연결되는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주셨는데요. 아마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 학술을 활동을 하는 사람한테 최고로 기쁜 거는 자기 가설을 뒤엎는 반증 사례를 그렇지. 지적받기 그렇지. 전에 스스로 발견하는 거다. 그렇지. 예. 그래서 내가 미숙했다라는 거를 커밍아웃하는 거 이거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아니고 내가 자랑스러워할 성장했다는 일이다. 거지. 예. 그렇지. 그래서, 내가 성장한 거야. 예. 그래서 항상 내가 틀렸다 이거를 갖다가 찾으려고 반증 사례를 찾으려고 내가 뭘 발견했다고 뿌듯해하는 것보다 내가 어디 틀렸을까 분명히 틀린 데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렇지. 반증 사례를 찾아 헤매는 거 이게 그런 사람의 자세다라는 얘기에서 이런 제목을 뽑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같은 시기 같은 날 이제 그 성북 길빛도서관의 신간서적에서 뽑은 책이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인데 여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네, 이게 연구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얘기도 나오는데 거기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피어 프레셔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또래 압박.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보면 내가 어떤 거를 보면 발견했어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논문으로 내잖아요. 연구자들이 이 논문이라는 전통은 한 300년 됐답니다. 300년, 그렇지.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야. 맞아. 왜냐하면 이게 인쇄 혁명이 일단 일어나야지 가능해. 네. 근데 그거의 시스템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뭘 발견했으면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그 커뮤니티, 연구자들 커뮤니티에 발표를 하면 거기서 그 동료 연구자들이 그거 뭐 검증하는 거죠. 그렇지. 또래 압박이 일어나지. 그래서 반증 사례를 계속 이제 논쟁이 붙게 하는 그렇게 맞아. 해서 이게 벼려지는 그 이론이 그런 과정인데 진정한 연구자는 그렇게 검증받고 반증 사례 나오는 걸 반가워해야 된다는 얘기를 여기서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냥 자신의 생각을 유지하는 게 논문의 목표가 아니에요. 유지가 논문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렇죠. 유지하지 않고 자신이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뭔가. 근데 사람들이 다들 유지하려고만 하지. 하여튼 미안해요. 예. 그래서 그 얘기가 연구자가 새로운 사실이나 법칙을 발견했다고 생각하면 논문으로 정리해서 투고한다. 그러면 이것도 우치다 선생이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치? 임의의 동료 연구자들이 참여해서 논문을 심사하고 수정 보완을 거쳐 검증되었다고 인정되는 논문은 출판하게 된다. 이렇게 그치. 동료 심사를 거쳐 발간되는 이렇게 많은 수의 새로운 지식은 다시 조합되고 굴절 적용되면서 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더 가속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래서 요게 핵심이구나. 학습 논문과 특허는 인류가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 만든 300년 된 메커니즘. 그래서 제도야. 이게 인간과 기술 복합체가 생물 진화의 느린 속도를 극복할 수 있는 엘리베이터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 책도 또 무지의 즐거움과 그러니까 우치다 다스로 선생의 그 생각과 통하는 부분이 많네요. 써놓고 보니까. 이게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인류사적으로.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요때 기술에 대한 과학에 대한 그 근본적인 그런 이해, 그 구조의 틀을 이해하는 틀을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를 쉽게 설명하려고 이분이 저자가 노력을 한 책이거든요. 알겠다. 그래서
우치다 다스로 선생도 보면은 철학적인 얘기를 그렇지. 레비나스 얘기할 때마다 나는 사실은 머리에 두통이 와. 너무 어려워. 네, 라캉 레비나스. 네, 이분은 어떤 이론을 새로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람들한테 그거를 그 학계 바깥의 사람들한테 그렇지. 쉽게 전달하는 게 정말 잘 아는 거다. 항상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은 세상을 어떻게 바꾸는가도 그의 굉장히 충실한 책으로 아주 괜찮은 예,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전작 중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축적의 시간이라는 책. 근데 그거는 서울대 그 공대 교수 여러 명이 공저한 책 아니에요? 그런가요? 이분 축적의 시간. 예, 저작에 보니까 축적의 시간, 축적의 길, 최초의 질문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적의 시간은 참고로 교보문고에 딱 치면은 저자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있는 교수들이 공대 26명의 석학들이 던지는 한국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제언. 이분이 그런 그 작업을 오래 해오셨구나. 네, 맞아요. 축적의 시간도 옛날에 읽었었는데 진짜 오래됐다. 이분이 주로 책은 품절됐습니다. 심지어. 연구해온 책의 분야가 뭐냐면 왜 한국은 늘 패스트 팔로워만 해야 되냐? 그렇지, 맞아. 선진국들처럼 독창적인 어떤 그 개념 설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오리지널로 처음 만들어내는 걸 못하고 누가 내놓으면 그거를 빨리 베껴가지고 가장 싸게 만드는 거 이거로만 성장을 해야 하냐? 우리도 저렇게 할 수 없냐? 쟤네들이 오리지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이거를 계속 추적해온 분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직접적으로 다룬 책들이 앞에 축적의 시간이나 축적의 길, 최초의 질문 같은 책들이고요. 이번에도 그거에 연장된 얘기를 하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얘기의 범위를 넓혀가지고 일반인들이 과학, 기술 이게 어떻게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시대에 이게 얼마나 왜 중요하고 이거 어떻게 그러면은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냐에 대해서 예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게 그 다윈의 진화 이론 있잖아요. 그거 얘기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술 진화도 이거랑 비슷하다 사실은.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과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것도 다윈의 진화, 생물의 진화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분이 그 설명이 된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의 기술 폭발의 시대라고 하는 게 소위 이제 범용 기술이란 말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되는데 범용 기술 어떤 느낌이 오시죠? 그렇지 뭐 그냥 유니버설 테크놀로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인간의 모든 삶에 전반적으로 그렇지, 다 영향을 끼치는 거. 이 기술이 그냥 어떤 특정 분야에서 쓰이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구석구석 인간 생활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결국은 사회의 큰 변화를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기술을 범용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류사에 보면 그러니까 그 범용 기술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증기기관 발명, 전기의 발명, 인터넷의 발명. 그치. 예, 이런 게 범용 기술이에요. 또 뭐 청동기의 발견 이런 거. 근데 인류사 수천 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인공지능이 범용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치. 50년 전에 인터넷. 그래서 범용 기술이 나타났을 때는 그 기술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고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왜냐하면 얘는 세상을 바꿀 거기 때문에. 그치. 다른 시기보다 범용 기술이 나타났던 시기는 기술에 대한 관심을 최우선으로 둬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시기에 필요한 책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어지는 게 또 이제 AI 책들 두 권까지 이제 계속 이제 막 읽으시고 우리. 그렇죠. 이 시대 범용 기술 AI 범용 기술에 대한 책을
연말이 되면 지금 읽어야 되는 책들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1년 주기로 주요 저자들이 1년 주기로 맥을 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치 2025라는 단어를 이제 써서 나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2명 걸 읽었다고 했잖아요. 김덕진하고 아까 박태웅. 근데 두 분은 약간 결이 달라요. 그리고 이 두 분이 어떻게 달라? 두 분이 요 AI 분야에 그 주요 인물들 중에 한 자리씩을 하고 있는 분인데 박태웅 이분은 AI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얘가 사회에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 앞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해 우리 무엇을 그 거시적인 차원에서 사회가 해야 되는가? 인류가 해야 되는가? 깊은 고민을 하세요. 연세가 좀 있으시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 그 AI 24와 다르게 25에서는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요? 이거 제어가 안 되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어서 그리고 이제 뭐 AI 우리 규제를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던 빅테크 수장들이 말로는 그렇게 해놓고는 실제로 지킨 놈 하나도 없다. 사실 그게 멈춘 놈 하나도 없다. 사례 중 하나가 왜 오픈 AI 약간 쿠데타 비슷하게 왜 그 안에서 저기 알트만 쫓아냈다가 다시 이제 복귀하는 과정을 보면서도 나도 역시 비슷한 걸 느꼈어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통제가 쉽지가 않겠구나. 네네. 그래서 그 전 인류적인 걱정을 많이 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책은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 반대쪽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지만 이 다른 결의 김덕진 작가는요. 원래 이제 그 제목이 뭐라 그랬지? AI 2025. 똑같이 AI 2025. 오케이. 박태웅 의장 거도 앞에 뭐가 붙어있지만 역시 AI 2025. 그리고 같은 제목에서 해가 바뀌면 숫자만 바뀝니다. 알았어. 그런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용이 같지 않아요. 전혀 달라요. 그럴 것 같아. 근데 AI 2025의 원래 이 김덕진이란 분은 IT 칼럼니스트? 로 그러니까 보통 대중매체에서 IT 이슈를 쉽게 해설해 주시는 역할을 오랫동안 해오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실전 활용이 핵심입니다. 다르네. 네, 그래서 미시와 거시의 차이 같네, 약간. 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가장 업투데이트된 그 지식을 빨리 내가 습득을 해서 바로 써야 되겠다. 그러면 이분 책을 집어들면 끝. 어디 가서 강사도 할 수 있어요. 이분 책을 집어들고 사흘 안에 읽고 그러니까 한 일주일 안에 열심히 읽고 해보고 익힌 다음에 자료를 만들면 바로 나가서 강의를 할 수 있어요. 실은 내가 사실은 최근에 읽은 책도 비슷한 내용인데 그건 뭐냐면 내가 또 좋아하는 저자 중에 이인복 저자라고 있어요. 네. 이분의 책이 역시 2024년 7월에 나온 책이 뭐냐면 업무 시간을 반으로 줄이는 AI 활용법. 이거는 뭐냐면 진짜로 딱 지금 얘기한 딱 그 용도예요. 그러니까 챗GPT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심플하게 일하고 빠르게 퇴근하라. 업무 시간을 줄이는 AI를 활용해서 내 업무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인데 되게 실용적인 어떤 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약간 두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AI가 인류 문명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하는 것과 내 삶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시대를 고민하거나 내 삶을 고민하거나. 이게 특히 저는 이번 25는 제가 관련 강의를 며칠 뒤에 해야 돼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들어가야지. 멀어요. 되게 멀어서. 알았어. 멀고 특정 대상을 한정돼서 하는 거라. 알았어. 나는 이런 이 AI라는 주제로 강의하시는 박동원 부장님과 매주 한 번씩 통화하면서 그분의 이 인사이트를 조금씩 이렇게 듣는 걸로 나는 만족하는 걸로 그러면. 다음 주는 그렇게 했던 강의 내용을 대중적으로 10분 정도 요약해서 한번 풀어줘. 이거는 근데 소위 이제 그 정말로 그 실습 위주의 그런 거라서. 그렇구나. 좀 알았어. 그렇지만 그래서 근데 이게 참 느끼는 게
AI의 발전 속도를 학습 속도가 지금 못 따라가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학습 속도가 예, 정말 부지런하지 않으면 우리의 학습 속도를 추월했기 때문에 사실 AI 분야에서 AI 비즈니스에서 뭘 만드는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런데 만드는 쪽은 소위 이제 많은 엄청난 자본을 갖거나 또는 기술력이 그렇지. 있거나 맞아. 스킬이 있거나 하는 쪽이 이제 주로 하지만 그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까? 아니에요. 학습만 잘해도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케이. 그렇습니다. 오. 오늘 좀 길었네. 아니 근데 듣기만 해도 막 배부른 것 같아. 이 무지의 즐거움이 이렇게 이 약간 알매 이 포만감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 오늘 저 여독 부분 풀리셨죠? 예. 나는 저기 뭐야 제가 요즘 3광으로 살고 있잖아요. 3광. 독서광, 여행광, 영화광. 근데 이 여행 나는 3주를 갔다 왔는데 왜 전혀 피곤하지 않지라고 내가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행을 왜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은 그 1년에 한 번 가는 그 여행을 위해서 왜 가서 막 일주일 동안 막 빡세게 막 온갖 걸 다 하잖아. 네. 나는 이번에 스리랑카 3주간 여행하면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책 읽고 넷플릭스로 영화 다운받아서 보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행광이 사실은 독서광과 영화광의 즐거움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여행의 시간인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하고 오니까 별로 그렇게 피곤한 줄도 모르겠고 여독이 없어요. 그래서 역시 삼광의 삶은 너무 좋구나. 은퇴자로 계속 살아야지. 잠깐만. 시빌 워 보셨어요? 오셔서? 아직 못 봤어. 참 그거 다들 보라고 난리던데 그거 보세요. 극장에서 벌써 내린 것 같던데. 아니 아직 해? 있어요. 알았어. 있어요. 찾아서 볼게. 보세요. 오늘 11워 보러 가야겠다. 알았어. 근데 사실 11월을 가장 봐야 될 대상들은 그 내란의 해임 의원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 이게 그거 보면 내란까지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렇지, 맞아. 예, 맞아. 어떤 비극이 벌어지는지가 눈앞에 끔찍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니들이 봐야 된다 이놈들아. 조카 왕이 왜 자신의 아들들을 먼 외국으로 전법사로 보냈겠어. 그냥 왕자로 살다가 자칫 잘못하면 내짱난다. 형제 자매들을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왕이 되느니 그냥 조용히 스님이 되어서 평화롭게 천수를 누려라. 네. 근데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알았어. 영화 잘 볼게. 예, 수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조기 근무 빡세게 하셨습니다. 즐거웠어. 우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치다 다츠루 특집 한번 하자. 특집. 좋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치다 다츠루 특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